움직이지 못하는 유기체 같은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체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 (2018년 1월 18일) 오후 8시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의 한 아파트로 경찰차가 다급히 출동했습니다. 14층의 한 집 현관을 열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집 안방에 쓰러져 있던 건 23살의 여성 황씨. 도착 당시 황 씨는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망 장소는 자신의 거주지였고 당시 어머니가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 씨는 두에 수십 회가량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봐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아파트는 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모친은 아침 8시에 직장에 출근한 상황이었고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으나 당시 다른 집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아침 8시쯤으로 모친이 출근 후 황씨 혼자 있을 때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에는 물색흔이나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한 관계 등에 의한 범행으로 의혹이 모아지는 상황. 사체 주변은 선열이 낭자했고 머리와 옆구리 등엔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개골이 파열된 만큼 무거운 둔기로 수차례 찍힌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칼로 머리와 옆구리 등을 찔렸으나 결정적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뒤통수를 3회, 이마를 수십 회 공격당했고 머리가 거의 으깨지는 수준의 강한 공격이었습니다. 피해자 주변에서 피로 물든 3kg의 아령이 발견되며 범인이 아령으로 황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옆구리 등을 찌른 얘기도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도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집에 있던 도구만 사용한 범인. 이로써 범행 도구와 사인까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범행 목적이 사망자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황 씨의 사체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드러내자 알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성폭행 흔적이 보이는데 피해자 성교와 입에서 각각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성폭행의 시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혹한 공격에 이은 성범죄의 흔적. 경찰이 사망 후 성폭행을 의심한 이유는 피해자의 혈흔이 주로 머리와 옷에 묻어 있었고 알몸 상태의 상하체엔 비산된 혈흔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피가 튀고 나서 옷을 벗긴 순서로 판단한 경찰. 피해자는 만 21살의 대학생이었고 주변에 원한을 살 일도 치적 문제도 없었던 상황. 이 집에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 역시 원한을 살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7시 20분 경찰서로 2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 씨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령으로 때렸고 그래서 죽였고요. 네. 칼도 제가 과도로 찔렀습니다. 성폭행은 죽인 다음에 두 번 했어요. 범행 11시간 뒤 스스로 경찰을 찾아온 남자. 그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머리가 참혹하게 뭉개진 시신에 시간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용된 2가지 도구와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용의자. 문경경찰서로 찾아온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런데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린 것은 그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문경시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아령 살인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좀 다뤄야 되는 부분 시청에 더 유의 부탁드리고요. 참혹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상흔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흉기와 둔기. 둔기가 주요 살해였다고 하면은 그럼 칼은 왜 썼을까요? 뭐가 먼저였을까요? 칼로 옆구리를 찌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옆구리는 사실 이거는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죽여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경험치가 없어갖고 사실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도구를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 그냥 오버킬이 날 정도를 한 건데 당시 기사에는 3kg짜리 아령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판결문에는 6kg짜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막 휘두르기에는 무거운 무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한번 들고 네. 공격을 하면은 가능하죠.
그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상처를 보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3kg짜리 6kg짜리인지. 3kg짜리면 한 손으로 그냥 네.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올라타서 두 손으로 계속 내려 그렇죠. 찍는다든지 약간 좀 자세나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6kg짜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하는 범죄자, 시체 강간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그래서는 좀 심하게 됐었는데 2번이 있었어요. 성기 쪽에 그리고 머리 쪽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욕을 하려고 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게리 리즈웨이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을 하려고 한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시체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서 시간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두부 위쪽에 대해서는 네. 그 형체를 모르게 공격을 한 후에 네, 나머지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유기체 같은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체 강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목을 졸라서 살해를, 그러니까 이게 시신은 외상적으로는 동일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하는 경우들이 케이스를 좀 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이 얼굴이 너무 참혹한데 그 얼굴에 대고 거기 그렇죠. 얼굴에다가 이게 애초에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끔찍한 그렇죠. 거를 상상을 한다는 거. 그래서 노인 강간이라든가 네. 시체 강간과 연결되는 형태의 한 부류가 있고 네. 게리 리즈웨이처럼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고 공격하는 형태가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건 후자죠. 그럼 이게 좀 비체계형의 범죄자 케이스로 좀 들어가야 되나요? 비체계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체계 네. 비체형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네. 시체 강간 사건 자체가 드물고 네. 그걸 체계 비체형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구분이 참. 왜냐면은 지금 이게 뭐 이런 사람에게 일반적 아니반적을 하긴 그렇지만 이런 끔찍한 시신에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뭐 하기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서 체계적인 일반적인- 논리성과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하죠. 안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같은 경우에는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이불과 옷으로 덮어놨습니다. 그건 언두잉이죠. 바디 카버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고 네. 언두잉이라는 건 이제 가족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존재에 대해서 범행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가 네. 작용하는 네. 수건을 던져둔다든가 비닐봉지를 덮어놓는다든가 이불을 던진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거 뭐 어쨌든 뭐 정체는 아직 안 밝혔지만 자수를 했고 시체도 치우진 않고 그냥 덮어놓기만 했어요. 이거는 뭐 애초부터 내가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시체를 치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자체잖아요. 네. 손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안 걸려야지 예, 라는 그런 생각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도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인 범. 예, 애초에 자, 이 자수를 한 범인의 정체에 당시 이 지역사회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를 한 사람은 24세의 무직 황 씨로 놀랍게도 피해자 황양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칼로 찌르고 아령으로 두개골을 함몰시켜 살해하고 시간을 2번이나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일까? 제가 여동생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저를 흉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함께 짜고 저 따돌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죽였어요. 자신의 범행 이유를 자백한 피해자의 친오빠. 단지 엄마와 여동생이 문자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하고 시간했다는 말에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말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의 행동을 이해 못하겠다고 투덜댄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는 참아라,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며 두둔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오빠는 살해를 저지른 후 욕실로 가서 몸을 씻은 후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검은색으로 염색까지 한 후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수 전 마지막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을 씻으면서 엄마를 죽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었어요. 서점? 서점이요? 자수할 건데 좀 이따가 교도소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책 읽어야 되는데 교도소에서 읽을 책 사고 싶어서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범인 황 씨의 진술. 그렇다면 왜 엄마까지 살해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 부모님이 제가 6살 때 별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클 때까지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없고, 특히 아빠 떠나고 나서 엄마랑 살았는데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오전 8시 엄마를 보러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어머니는 없고 동생만 있던 집안. 평소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휴대폰을 하는 걸 보고 빼앗아 내용을 봤다는 범인.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 거실 바닥에 던지며 동생을 위협하자 겁에 질린 동생이 미안하다며 화장실에 가도 되겠냐고 묻자 여동생이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바닥에 칼을 들어 자신을 찔러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범인.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피고는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독심사고, 과대사고, 판단력 손상 등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왜곡된 해석으로 적개심, 분노심이 많은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실제 황 씨는 치료감호소의 의사에게 조현병 진단을 감정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어머니를 보러 갔다가 여동생을 살해하고자 칼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렀고 칼날이 무디어 잘 들어가지 않자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려쳐 사망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시간을 냈다는 범인.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범인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일단은 친오빠가 했다라는 범행 그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당시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험담하는 문자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은 간 거는 나를 뭐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의 진술이나 문자보다는 네. 1년 전, 몇 개월 전. 만약에 실제로 이 범인이 그랬다고 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정확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얘 범인 황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가 사이 안 좋고 뭐 이래갖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갔더니 날 죽일 것 같아 내가 먼저 죽였고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전적으로 자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 이걸 판단하려고 하면 사실은 앞에 말하는 그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의 그걸 역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범행 이전에 네. 정신과적인 판단 근거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미쳤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치료감호소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라는 게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근데 그건 의미가 상황입니다. 없다니까 다시 네네. 말씀. 이거는 범행을 한 이후에 네. 받은 거예요. 네. 이미 자기가 심각한 범죄를 했어요. 자기가 미쳐야지 이걸 빠져나간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변호인하고도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진단 감정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명 정상인이 속여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의사가 선입견 없이 블랭크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보고 우선 선입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애매해요. 아, 이런 진술을 했어? 그리고 나서 안고 시작을 하기 그럼 때문에. 범행도 이런 짓을 했냐 네. 보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이미 의사가 치료하면서 의사가 보기에 아니 자기 동생을 저렇게 심각하게 범행을 하고 이런 지술을 했는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조현병이 아니라고 하면 의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해요. 뭐 샤워를 뭐 피가 튀고 했으니까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머리를 깎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읽을 책을 샀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애초에 이걸 작정한 범인놈이라고 하면은 미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친 척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자수를 하러 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에 간다는 거, 책을 사러 간다는 것도 자수를 전제로 하는 행동이고. 그렇죠. 사실 머리를 깎고 뭐 사진을 찍은 것도 사실 뭐를 일을 다 끝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느낌의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자수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인지를 지금 이 뒤의 행동은 다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씻고 거예요. 머리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기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체계형의 행동을 안 하는. 안 하죠. 네. 안 하니까 이거는 더 정확히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형태의 가족의 탄원서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네. 가족이 가족을 죽였는데 다른 가족이 탄원을 해갖고 가명이 나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판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전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 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요. 검찰 측이 재범 위험성을 들어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이제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 감호 절차를 통해서 치료받으면 호전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 전자발찌 부착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항소를 했지만 심신미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다 유지가 되면서 원심 그대로 최종 7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신미약 인정됩니다. 7년이면은 이게 치료가 되나요? 근데 제가 조현병 살해 사건을 이제 종종 다루거나 보는데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순간적인 폭력성 제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봅니다. 그래서 막 살인을 막 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근데 살인을 하고 시간을 냈다는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조현병 환자가. 그렇죠. 그것도 격이다가 치료가 될 거기 때문에 발찌 부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년의 치료를 통해서 이 피고가 범인이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7년의 치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년간의 치료를 받으신 이 범인분 본인 머릿속에 이제 안개가 걷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 그 자기의 행동이 제대로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도 치욕 속에서 들어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